어머니가 죽기 전 소원이라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뭐 바빠 죽겠는데 짜증이 나? 내가 염치가 없다고?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전라도 담양에 살고 있는 칠순을 한참 넘긴 오영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대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많아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죽음이 코앞까지 온 지금 무섭기도 하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아도 부족하나 봐요. 요즘은 점점 기력이 쇠퇴해가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생전 처음으로 오로지 휴식만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니 지나온 제 인생을 돌이켜 볼 시간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저와 최근 부쩍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큰며느리가 어느 날 어머니 이야기라며 침대 옆에 앉아 다른 이의 글을 읽어주더군요. 듣는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고 하여 며느리와 함께 적었던 이 사연을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노인이 살아왔던 평범한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떠나갈 저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세요. 가슴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쌀과 양파로 유명한 전라도의 시골에서 3남 2녀의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 2명, 아래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죠. 집안의 장손이었던 첫째 오빠와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던 둘째 오빠, 그리고 늦둥이로 태어나 온 집안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 그 가운데 애매하게 끼어 태어났던 저는 유독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죠. 집에서 저희 역할은 첫째, 둘째 오빠 뒷바라지하고 넷째, 다섯째 동생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다른 자식들은 어린아이답게 귀하게 대접받거나 귀여움받으면서 사는데 저는 유독 일꾼처럼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는 가지 않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유산으로 부모님의 땅 일부를 받게 되었지만 그 땅은 아주 작은 부분의 농지와 거의 쓸모가 없어 방치되었던 외진 곳의 땅이었죠. 제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마을 이장님의 주선으로 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쁘지도 않고 싹싹하지도 않고 말주변도 없던 저와 왜 결혼했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런 당신이 조금 외로워 보이더군. 내가 가족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렇게 우리는 5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38살 막내딸이 고작 3살이던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을 감았죠. 그날 저는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애들하고 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먼저 가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제발 눈을 떠요. 죽은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운 날이 제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3일장 기간에도 그 이후에도 저는 더 이상 슬퍼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아직 어렸던 4명의 아이들은 틈만 나면 저를 찾아댔죠. 저는 우선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고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논으로 나가 농사를 짓고 집 앞 텃밭에서 애들 먹일 야채들을 심어 키우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 먹인 후엔 아직 어린 막내딸을 손수 업어서 재웠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건 당시 14살이었던 큰아들 정우였습니다. 어머니, 막내는 제가 재울 테니까 어서 저녁 드시고 주무세요. 식사 준비는 다 해놨어요. 한창 자기도 밖에서 뛰어놀고 싶었을 텐데 첫째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달려와 동생들과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정우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는 안 갈래요. 사실 공장에 취직해서 빨리 돈 벌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첫째 아들 정우가 저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속상했죠.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한다. 나를 자식 등쳐먹고 사는 어미로 만들 셈이야? 잔말 말고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으면 대학까지도 다녀. 알겠니? 하지만 어머니, 제가 더 이상 아무 말 말고 그렇게 해라. 많이 배워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하지 말고 번듯한 회사 다니란 말이야. 엄마는 네가 손에 흙 묻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저는 농사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때 제 자식들만큼은 어쩔 수 없는 집안 환경에 의해 등 떠밀리듯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 게 제 평생의 한이었는데 아들이 저처럼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정호는 고등학교에 무사히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한사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어머니, 이제 정말 속상해 하실 일 없어요. 그리고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둘째, 정구는 공부를 잘하잖아요? 대학은 정구처럼 똑똑한 애들이 가야죠. 저는 그런 정호에게 그저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의 말대로 둘째 아들 정구는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비록 정호처럼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째는 공장에서 만난 참한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정구는 서울에서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첫째 뒤를 따라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 후에 막내딸도 결혼을 했고 제 곁에 남은 건 셋째 정세뿐이었습니다. 정세야, 너도 네 형들처럼 시골 떠나서 네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어.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시골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어. 어머니, 제가 좋아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농사일이 체질에 맞는 것 같고요. 어릴 적부터 해온 일이 이건데 지금 와서 다른 일을 찾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걱정은 마세요. 내 남매 중 유일하게 첫째처럼 속이 깊고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정세는 그렇게 저와 함께 농사일을 하다가 내 아이 중 마지막으로 선을 봐서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정세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4명의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그제야 저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모두 끝마친 것 같았죠. 정세 내외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떠난 날 처음으로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드디어 정세마저 가정을 이루었어요. 며느리도 얼마나 예쁘고 선한지 몰라. 내가 분가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된 게 참 좋다고. 어찌나 예쁘게 얘기를 하던지. 우리 첫째 며느리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 둘 다 심성이 한결같이 고우니까 말이야. 당신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아했을 텐데. 이제 애들은 다 제 짝을 찾아서 갔는데 정작 내 곁엔 당신이 없네. 사진 속에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금방이라도 장난을 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아, 그걸 이제 알았나?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았네. 당신 덕분에 자식들이 잘 자라서 다들 짝도 잘 만난 게지. 저는 그날 밤 늦도록 사진을 쓰다듬으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세월은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나이는 7순이 넘어 있더군요. 속은 여전히 젊었을 적 그대로인 것 같은데 겉모습은 늙고 노쇠한 노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살면서 겪은 우여곡절들이 생각나면서 그만큼의 세월이 느껴져 제가 나이를 먹었구나 싶기도 했죠. 제 인생의 우여곡절들은 대부분 자식들 일이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어릴 때처럼 참 바르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들도 제 남편을 닮아서인지 착한 효부들이었죠. 문제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었어요. 똑똑했던 둘째 아들은 30대의 사업을 몇 번 말아먹더니 점점 술에 찌들어 살더군요. 돈이 필요할 때만 공사장에 일용직으로 나가는 듯 했고요.
오죽했으면 둘째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고 도망을 갔을 정도였습니다. 이혼 후 둘째는 점점 더 망가지더니 각종 도박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돈 좀 꿔주세요. 한 100만 원 정도만. 아니 또 너. 지난달에도 50만 원이나 빌려갔잖니.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만. 너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맨날 집에서 술만 마시는 건 아니야?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저 사업할 때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잔소리예요? 지금 푼돈 빌려주는 걸로 유세 떠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계속 잔소리하는 게 유세 떠는 거지 뭐야? 그래서 돈 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첫째와 셋째가 알면 주지 말라며 난리를 쳤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이혼까지 당하고 당장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다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둘째에게 돈을 주던 걸 결국 큰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남아있는 제 통장을 보고 말이죠. 추석날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이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정구, 너 나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한테는 절대 손 벌리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내가 500만 원이나 해줬는데 나 몰래 어머니한테 그동안 계속 돈을 빌려갔어? 야 이놈아, 너 그 돈 다 어디에 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내가 경마장 가지 말라고 했지?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너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힘들게 고생하신 어머니께 죄송해하지 못할 망정 돈을 뜯어가? 둘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함부로 해도 다른 아이들 모두 큰아들의 말엔 꼼짝을 못했거든요. 첫째가 윽박지르자 오빠가 혼나고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막내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거 언제 한번 큰오빠한테 뒤지게 혼날 줄 알았다. 정신 좀 차려, 이 한심한 인간아. 저러니까 둘째 새언니가 도망을 가지? 민영이 너도 똑같아? 너 이번에 다단계 하다가 사기 당해서 매제가 모은 돈 홀라당 날렸잖아? 매제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울며불며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해달라고 한 거.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매제한테 싹싹 빚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야, 그걸 큰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했지. 내가 큰오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창피하게. 이게 뭐야? 너 어머니한테 말 똑바로 안 해? 어머니가 말하셨겠어? 다 셋째가 봤으니까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큰아들이 말하자 막내딸 민영이는 동생인 셋째를 흘겨보았습니다. 셋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저는 큰아들을 애써 말려보았습니다. 정호야, 그만하거라. 오늘은 명절 아니냐?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애들도 지금은 다 뉘우치고 있어. 어머니께서 계속 애들 오냐오냐 하시니까 쟤네가 더 버릇없이 구는 거잖아요? 돈도 이제 해주지 마세요. 저 진짜 속상해요.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자 큰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섭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딴 한심한 짓들 하면 이제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어봐. 알았어? 너희들이 자식이야? 어머니께 효도하고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막말하고 돈을 뜯어가? 망할 놈들 같으니라고. 큰아들의 으름장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숨만 쉬었고 결국 둘째와 막내는 입을 대빨 내밀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의 추석 분위기는 엉망이 된 채로 끝이 났죠.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생계를 꾸린답시고 정작 자식들의 인성교육엔 신경을 못 쓴 건가 싶어서요. 왜 이렇게 집안이 개판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이후 둘째와 막내딸은 제게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안부 연락도 뚝 끊겼죠. 돈 이야기가 아니면 제게 연락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명절 때에는 큰아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짧게나마 제 집에 왔다가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식은땀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 이 시간에 첫째야, 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니, 애들 아빠가 그만 뭐라고? 정우가 왜?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유독가스가 누출이 되어서 지금 위독해서 병원에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던 제 큰아들 정우가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정우의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니 하면서 제 전화를 받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휴대폰 너머에서는 그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챙겨 들고 넷째와 함께 정우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누워있는 정우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죠. 온몸에 뼈 마디마디가 모두 끊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첫째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첫째의 죽음을 들은 그날부터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극심한 복통이 계속되어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거든요. 늙고 노쇠한 제 몸은 결국 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마저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나마 하루에 2번씩 저를 챙기려 번갈아가며 들른 두 며느리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첫째 발인을 겨우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터로 들어가는 누구보다 든든했던 큰아들의 관을 보며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눈물은 마르지도 않고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고된 삶을 살아온 정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호야, 내 큰아들 정호야. 네 아비가 널 처음 낳았을 때 엄청난 우량하라며 넌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얼마나 들떠서 이야기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넌 정말로 내겐 가장 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 내가 살면서 얼마나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는지 모른단다. 뭐가 그리도 급해서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간 거냐. 그동안 먼저 떠난 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하느라고 너가 참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편히 가거라. 가서 먼저 떠났던 네 아버지 만나서 생전 못 부린 응석도 부리고 해. 내 안부도 전해주고 잘 가거라.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딸처럼 저를 살뜰하게 챙기던 큰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목포 친정으로 내려갔죠. 큰아들과의 사별로 인해 저와는 남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포로 떠나기 전 큰며느리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힘들 때 옆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선 도저히 아이 둘을 데리고 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괜찮다. 난 괜찮아. 가서 정호 없다고 힘들다고 밥 거르지 말고 애들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키우고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마음 쓰지 말고 가서 잘 지내렴.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제가 울면 떠나는 큰며느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 봐서요. 큰며느리는 셋째 며느리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곤 집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이제 정말로 큰아들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여간 자꾸만 복부가 답답하고 설사가 잦더니 결국 혈변까지 나오더군요. 아무리 몸이 노쇠했다지만 이건 무슨 일이 나도 났구나 싶어 저는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재검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연락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대장 끝부분에 큰 용종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재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제 속의 용종은 악성 대장암이었죠. 그것도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되어 손을 쓰기가 힘든 상태라고 했어요. 개복 수술 후에도 전부 제거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제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며 덤덤히 제 상태를 설명해주는 의사의 얼굴이 마치 저를 데리러 와서 명부를 읽는 저승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달려온 건 다름 아닌 큰며느리였습니다. 그날 큰며느리를 시작으로 둘째와 셋째, 멀리 살던 막내딸까지 전부 집으로 모이더니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제 소식을 이미 들은 것 같았죠. 그때 처음 입을 연 건 다름 아닌 둘째였습니다. 둘째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이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재산은 어떡하실 거예요? 가지고 계시던 그 마을 귀퉁이 땅 말이에요. 재개발이 확정되었다면서요? 보상금이 얼마였죠? 3억 8천만 원, 맞죠?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자식들에게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식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유산이었어요. 사실 검진 결과를 듣기 몇 달 전 예전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은 그 쓸모없는 땅이 재개발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죽고 나면 언젠가는 자식들도 알게 될 일이니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때도 아닌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순간에 둘째가 꺼낸 겁니다. 저는 적어도 아무리 자식이 개망난이라도 제 병원 소식을 알게 되면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죽는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유산을 먼저 달라는 말을 꺼내다니요.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셋째가 갑자기 둘째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냅다 후려친 겁니다. 게다가 한 대로는 안 되겠는지 두 대, 세 대를 내리쳤어요. 이 자식이, 너 미쳤어! 감히 형을 쳐! 뭐, 형이라고? 넌 형도 아니야, 이 개자식아. 큰형이 죽으니까 이제 눈치 안 보고 막 나간다 이거지?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는데 그딴 소리를 해? 아이고, 정세야,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저는 그런 셋째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모임은 엉망이 된 채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다 가고 나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살아온 삶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남편과 큰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둘째와 막내는 저에게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도박 끊고 진짜 정신 차리고 살 거예요. 좋은 동업 기회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잘만 투자하면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모습을 보셔야 마음 편히 가시지 않겠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진짜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나 사실 저번에 박서방 몰래 가져다 쓴 돈 아직 다 못 갚았거든요. 이번에 못 채워 넣으면 정말 큰일 나. 박서방, 이번엔 진짜로 나랑 이혼하겠대. 한 번만 살려줘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미워도 자식들이 제가 죽기 전에 잘못되는 꼴을 보면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무기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려고 했지만 그러면 증여세를 물게 될 거라며 둘째 놈이 먼저 차용증을 쓰고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늙은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리고 두 달 뒤 평소처럼 마당에 나가 잡초라도 뽑으며 소일거리라도 하고 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잡은 건 다름 아닌 큰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내외도 눈물을 훔치며 옆에 앉아 있었고 둘째와 막내도 함께 서 있더군요. 들어보니 제가 쓰러진 뒤 3일간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셋째가 가족들을 모두 병원으로 부른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멍하니 병실 천장을 향해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그동안 생각만 해왔던 걸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나 죽기 전에 딱 하루라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구나. 넓고 큰 바다를 원 없이 봤으면 좋겠어. 바다가 가까운데 평생을 못 가봤다. 내 소원이야. 제 말을 들은 자식들 모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심이세요, 어머니? 하지만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요? 그래,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도 죽는다는 게 참 먼 일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보니 내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듯 싶다. 하고 싶은 일은 한번 해보고 떠나야 하지 않겠니? 셋째 내외와 큰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런데 그때 둘째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어머니 너무하시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늙으면 다 어린애가 된다더니. 뭐라고? 아니, 정구형, 지금 그게 어머니한테 무슨 말이야? 넌 좀 닥쳐봐. 저번부터 형한테 자꾸 바락바락 대드는데. 너 진짜 그러다 내가 언젠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어머니, 지금 살기도 팍팍한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아니, 유산이라도 넉넉하게 주셨으면 여유 있게 다녀오지. 쥐꼬리만한 유산 주고 나서 지금 저 똥개 훈련 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오라 가라. 사람이 다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왜들 이렇게 호들갑이야? 셋째는 둘째 형의 경악스러운 태도에 너무 화가 나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막내딸 민영이까지 둘째에게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세 오빠, 진짜 웃긴다. 저번부터 왜 자꾸 둘째 오빠한테 대들어? 뭐야, 큰오빠 대신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참나, 웃겨, 진짜. 그리고 어머니 몸도 이렇게 아픈데 가긴 어딜까? 가서 하루 종일 엄마 수발 들면서 힘든 건 전부 우리 몫인데 진짜 염치 없게. 엄마, 지금 이러는 거 민폐야, 민폐. 나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만 4시간은 걸려. 진짜 힘들어 죽겠어. 엄마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도 또 내려와야 하잖아. 둘째와 막내의 이야기를 듣다 못한 큰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두 분 다 제 남편 죽은 이후로 명절에도 잘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 재산 미리 다 받아가고 나서 더 이상 어머니께 나올 돈이 없는 거 아니까 아예 안부 전화도 한 통 없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어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거참, 형수님. 아니, 이봐요, 아줌마. 우리 형 죽고 나선 아줌마 남남 아닌가? 저번부터 왜 자꾸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당신도 우리 어머니 죽고 나면 떨어질 콩고물이 좀 있나 간보고 있구나.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다 죽어가는 우리 어머니 옆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 남편도 죽은 마당에 염치도 없이. 그만! 다들 그만해라. 듣다 보니 정말이지 못 들어주겠더군요. 제가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잘못 키운 것 또한 제 잘못이니까.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싶어 계속 도와줬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버럭했습니다. 이 막대 먹은 놈들아. 어머니가 죽기 전 소원이라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뭐 바빠 죽겠는데 짜증이 나? 내가 염치가 없다고? 내가 너희 갓난쟁이 때 아프면 농사짓다 말고 너희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면서 수발을 들었다. 너희 중 내 손 안 거치고 잘한 놈이 있어? 내 시간 안 빼앗고 내 수발 없이 잘한 놈이 있냐고? 어디 내 앞에서 뚫린 입이라고 건방지게 그런 말을 짓거려? 그제야 그 망할 놈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표정은 굉장히 못마땅해 보였지만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너. 큰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네 큰형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셋째 내외만큼 나한테 잘한 게 바로 네 큰형수다. 너가 내 돈이나 뜯어내려고 혈안이 됐을 때 항상 한결같이 잘한 형수란 말이다. 너 같은 놈은 발끝에도 못 따라가. 둘째는 제 말에 큰 며느리와 셋째를 괜히 노려보다가 휙 하고 병실을 나가 버리더군요. 둘째가 나가자 막내딸도 따라 나가 버렸습니다. 어찌나 허탈하던지요. 제가 저런 놈들을 여태 자식이라고 끼고 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더군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여행은 저희와 함께 가요. 그래요, 어머니. 형님 말씀대로 우리 넷이서 함께 가요. 가까운 남해 얼마나 좋은 바다가 많은데요.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둘째와 막내딸은 결국 끝까지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저희는 아름다운 남해의 한산반도로 향했어요. 잔잔한 바다 위에 소담스럽게 있는 작은 섬들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저는 경치가 좋은 전망대에 앉아 시시각각 햇볕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전부 더덥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일주일간 제가 준비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언장 쓰고 공증까지 받고 왔다. 동네 이장에게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까지 했어. 내가 이번에 쓰러져 보니까 살아봐야 한 6개월이나 더 살까 말까 하더구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나마 보답을 하고 싶다. 아파 보니 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 내 가족은 여기 있는 너희랑 우리 손주들 뿐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자식들에게 여태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식들 중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만의 비밀이었어요. 사실 내가 받은 토지 보상금은 3억 8천이 아닌 8억 2천만 원이었단다. 넷째와 며느리들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마을 이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구나. 할머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무시를 안 받아요. 지금 할머니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자식들한테 절대로 전부 이야기해 주지 말아요. 처음엔 그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더 큰 금액을 요구해야 되는 자식들. 특히 둘째를 보니 왠지 일리가 있는 말인 듯 하더구나. 그래서 일부러 금액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이야기했던 거지. 그때 이 돈을 숨겨두지 않았으면 분명 어떻게 해서든 그놈들이 남은 돈을 죄다 털어갔을 거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유언장의 내용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우선 내가 죽으면 나오는 생명보험금은 수혜자를 큰며느리 앞으로 돌려두었다. 본래 내 실비보험금은 큰아들이 내고 있었는데 우리 정우가 떠난 후에도 큰며느리가 친정으로 떠나면서도 그 금액만큼은 자신이 꼭 내고 싶다며 억지를 부렸었다. 그래서 큰며느리가 수혜자가 되어도 다른 자식들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더구나. 큰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집과 노는 평생 나와 살며 농사를 짓던 셋째에게 돌려두었고 나머지 재산도 우리 손주들 앞으로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도 넉넉하게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둘째 서방님과 아가씨가 그걸 그대로 놔둘까요? 요새는 자식들이 자기 몫을 떼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던데요. 걱정 마라. 변호사가 이야기해준 방법이 있었거든. 노인인 나에겐 어려운 내용이라 몇 번이나 외우긴 했지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둘째와 막내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엔 오기 싫다며 짜증을 내던 그들은 제가 유 원장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불이 나게 앞다투어 저희 집으로 오더군요. 그들은 하이에나 같은 얼굴을 하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에게 제 유 원장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내용을 다 들은 그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너희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재산을 모두 미리 나눠줬잖니. 그동안 빌려준 돈들 말이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얼른 자진해서 증여 신고를 해야겠더구나. 어머니, 그건 빌려준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주신 건 아니죠? 그럼 지금 내 돈 다 갚아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큰 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지난달 카드 청구서에 찍힌 돈도 다 못 냈다고요. 엄마, 나도 얼마 전에 그 돈으로 카페를 차렸단 말이에요.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들은 기겁을 하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큰 돈을 너희가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준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가족이 맞아. 나를 다 죽어가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 그 돈뿐 아니라 그동안 빌려준 돈들 이체 내역을 내가 전부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그 돈들 다 갚아라.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널 위해서 네 형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야. 돈들 갚기 싫으면 당장 증여세 낼 생각부터 해라. 내가 불이익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 증여로 싹 다 신고해 버릴 테니까. 과세 내기 싫으면 너희들이 자진해서 신고해. 제 말에 다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야금야금 빌려간 돈만 해도 상당했기에 분명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했어요. 둘째와 막내는 지난번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각자 빌려간 금액만 해도 1억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 증여세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될 텐데요. 지금 시작하는 사업에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어모아다 투자했는데 제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엄마, 나 엄마한테 돈 빌린 거 남편이 모른단 말이에요. 저번에 다단계로 사기당한 돈도 이제서야 겨우 다 채워 넣었는데 내가 어떻게 몇 천만 원 세금을 또 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엄마 죽을 때까지 옆에서 수발 들고 다 할게. 막내딸은 울기까지 하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셋째와 며느리들을 시켜 그놈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번갈아 걸려오는 아이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둘째와 막내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진해서 증여 신고를 하더군요. 그래도 그 둘은 또다시 저와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어머니, 증여세 낼 돈을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놈의 자식들은 어찌나 이렇게 한심하게 자란 건지 지금 생각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둘째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업하던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웬걸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던 지인은 그대로 둘째가 투자한 돈을 들고 날랐다고 하더군요. 애초부터 사기를 칠 계획으로 둘째에게 접근했던 거죠.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었다고요. 셋째가 이야기해 주더군요. 물론 셋째는 더 이상 둘째를 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막내는 사위에게 어떻게든 제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숨기려다 돈이 나올 곳이 없어 동네 여자들끼리 함께하던 갯돈을 횡령해서 세금을 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들켰다고 하더군요.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지요. 나중에는 막내 사위에게 이혼 소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식놈들을 위한 답시고 그렇게나 돈을 해다 날라줬는데 돌아오는 건 짐승 같은 폐륜뿐이었네요. 남의 돈을 제 돈처럼 가져다 썼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내가 너희를 어디서부터 잘못 키웠나 했더니 계속 자식들이 행여나 잘못될까 싶어. 돈이든 정이든 다 퍼주고 오냐오냐 키운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거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콩밥을 먹든 뭘 하든 이제 그 아이들이 알아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거죠. 저도 부모인지라 자식 놈들의 소식을 들으면 마냥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 부모로서 해줄 일이 이것뿐인걸요. 부디 앞으로 세상은 너희들 생각처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지금 스스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두 번째 손주를 임신했거든요. 괜히 제 병수발을 들며 고생하다 40이 넘어 가지게 된 귀한 늦둥이를 유산하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꺼져가는 생명 때문에 피어오를 새순을 꺾으면 안 되죠.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간다니까 셋째와 큰 며느리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 가실 필요 없어요. 아니면 어머니, 저랑 같이 목포에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저랑 손주들이랑 함께 지내시면 좋잖아요. 그래도 너희같이 새파간 젊은이들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 걱정 마라. 큰 며느리가 자신이 있는 목포로 나를 모시려고 하며 자신과 손주들과 함께 살자던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하지만 큰 며느리도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직 창창한 젊은이를 나의 병수발을 드는데 단 하루라도 낭비시킬 수는 없죠. 그래도 큰 며느리와 두 손주 그리고 셋째 내외는 주말마다 꼬박꼬박 교대로 저를 찾아온답니다. 덕분에 요양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 특히 동년배 노인들이 저를 그렇게나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젊어서 농사만 짓느라 못해봤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툴게나마 시를 써보기도 하고 산책로에 피어있는 들꽃을 그려보기도 하죠. 이제는 남는 게 시간이라서 예전에는 너무도 바빠 하늘의 구름 하나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연의 것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난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둥바둥 살았을까 싶어 조금 슬퍼지기도 합니다. 사실 요새 기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영양제를 따로 맞고 있어요. 곡기를 끊으면 떠날 때라고 하던데 제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겠죠. 지금 이 글도 제 부탁으로 큰 며느리가 저를 위해 대신 써주고 있답니다. 옆에서 글을 쓰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게 참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까지가 제 보잘것없는 76년간의 인생이었습니다. 워낙 바보같이 살았던 터라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게 고작 조금 있는 돈으로 생색을 내고 벌을 준 거네요.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니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둘째와 막내를 생각하면 씁쓸하더라고요. 말주변이 없다 보니 제가 청취자분들의 시간을 지루하게 만든 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래도 혹시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수고했다고 한 번씩만 응원해 주세요. 그럼 병원에서의 무료한 시간 동안 그 응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었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